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1-4 세리에 ASS 라치오 SSC 나폴리. 이 경기는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 구조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부족해 공이 뒤에서만 돌고 전형적인 유자 빌드업이 길어지면서 전방 패스 타이밍이 계속 늦어진다. 그래서 상대 진영에 들어가도 이미 나폴리 수비 라인이 다 정렬된 뒤라 카스텔리아노스와 차카니의 장점을 살리기 쉽지 않다. 반면에 나폴리는 다비드 네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받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며 유기적인 원투 패턴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그 사이에 호일룬이 라인을 잡아두고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겹쳐진다. 그래서 라치오 입장에서는 막힌 빌드업 느린 전개 공을 잃은 뒤 역습 허용이라는 최악의 흐름에 빠질 위험이 크고, 나폴리는 네레스를 축으로 공격 템포를 한 번만 올려도 박스 앞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라치오는 주축 멤버 몇 명에게 볼 운반과 전개를 의존하는 경향이 커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라인 간격과 압박 강도가 동시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반대로 나폴리는 교체 카드에서 신선한 이선 자원과 윙백을 투입해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리드 상황에서는 더블 볼란치 조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 결국 템포구 조스쿼드 뎁스까지 모두 감안하면 90분 전체 흐름은 라치오가 버티는 쪽이 아니라 나폴리가 공격 리듬을 쥐고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려지는 승부다. 핵심 포인트. 라치오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불안정해 유자 빌드업에 갇히고 전진 패스 타이밍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구조다. 나폴리는 다비드 네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받고 호일룬 맥토미니와 유기적인 원투 패턴을 만들어내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교체 전력과 스쿼드 뎁스에서도 나폴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 60분 이후에도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라치오는 체력 저하 구간에서 라인 유지와 중원 압박이 동시에 흔들릴 위험이 크다. 빌드업 템포,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 교체 카드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나폴리가 흐름을 쥐고 스코어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이다. 2.01-4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F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간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두 줄 수비와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데 능한 메뉴 이선 자원이 맞붙는 전술적 상성이 핵심 포인트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칼버트 루인과 오카포르 투톱을 앞세워 전방에서 힘과 속도를 동시에 걸어보겠지만, 뒤쪽에서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벌어지는 공간을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한번 크게 벌어지면 그 사이 지점에서 상대 공격수들이 공을 편하게 받으며 슈팅과 키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곧 실점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즈 유나이티드는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라인 앞을 촘촘하게 보호해줘야 하는데,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이 경기 중반 이후 무너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편이다. 반면에 맨유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운트라는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쿠냐 역시 라인 사이로 내려와 공을 이어주거나 측면으로 빠져 수비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스코는 수비 뒷공간을 향한 침투와 포스트 플레이 모두 가능한 자원이어서 마운트와 쿠냐가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에 나서더라도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 3백과 미드필더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맨유에게 역습과 패턴 공격의 출발점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 에론슨의 활동량과 압박은 분명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플러스 요인이지만, 그가 전방 압박에 나선 뒤 뒤쪽 미드필더 라인이 올라오지 못하면 중원 뒤쪽에 다시 한번 넓은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그 빈 공간으로 마운트가 슬며시 침투에 들어가 패스를 받아 두세 번의 터치 만에 박스 앞에서 슈팅을 시도하거나 측면으로 빠져있는 쿠냐에게 찔러 넣는 장면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걸지 말 것이 아니라 압박 이후 라인 전체가 함께 움직여 간격을 줄이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훈련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슷한 문제점을 다시 노출하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메뉴는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놓치지 않을 선수 구성을 갖추고 있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는 마운트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라인 사이 침투를 통해 서서히 경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즈 유나이티드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미 벌어져 있던 간격은 더 넓어질 수 있고 그 순간 메뉴의 추가 득점 가능성은 더 크게 열린다. 전술적 상성과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유형의 불안 요소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까지 겹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메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간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있어 그 사이 공간에서 상대에게 슈팅과 결정적인 패스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메뉴는 마운트와 쿠냐가 라인 사이 지점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세스코에게 연결되는 패턴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이런 간격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든 성격의 이슈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슷한 문제를 반복 노출하며 불안한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 관리라는 구조적 약점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메뉴가 라인 사이 침투를 앞세워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3.01-5 프리미어리그 풀럼 리버풀. 이번 경기는 높은 라인을 전제로 한 풀럼의 전방 압박과 탈압박과 뒷공간 침투에 능한 리버풀의 공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풀럼은 홈에서도 압박 강도를 쉽게 낮추지 않는 팀이라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며 리버풀의 빌드업을 위에서부터 틀어막으려 할 것이다. 라울 히메네스를 향한 전진 패스와 스미스 로우의 이선 침투, 케빈의 측면 움직임을 통해 빠르게 하프라인 위에서 경기를 풀어가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체 수비 라인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 압박 한 번이 빗나가는 순간 라인 뒤 넓은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이러한 조건은 발 빠르고 방향 전환이 좋은 비르츠에게 최적의 환경이다. 비르츠는 풀럼의 1차 압박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맞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직접 마무리나 에키티케를 향한 라스트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 맥 앨리스터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상대 압박을 한번 흡수한 뒤 전진 패스를 통해 풀럼 미드필더 라인을 뛰어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 패스가 통과되는 순간 풀럼의 높은 라인은 그대로 위협에 노출된다. 리버풀은 굳이 점유율을 과도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풀럼의 전방 압박이 실패한 지점에서부터 바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적은 터치로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는 직선적인 전개를 선택할 수 있다. 풀럼 입장에서는 라인을 낮추면 자신의 색깔을 잃고 라인을 올리면 리버풀의 뒷공간 공략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반에는 풀럼의 강한 압박과 홈 분위기 덕분에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한두 번만 라인이 어긋나도 리버풀의 역습 한 방의 경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뀔 여지가 크다.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비르츠가 풀럼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파고들기 좋은 매치업이고 에키티케의 침투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풀럼이 계속해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을 고수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압박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리버풀의 이선 자원들이 더욱 거칠게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풀럼이 중간에 라인을 내리며 블록을 낮추면 그 순간부터는 리버풀이 점유와 전개 속도를 조절하면서 경기 전체 주도권을 가져오는 흐름으로 옮겨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풀럼의 시그니처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리버풀이 뒷공간을 여러 차례 활용하며 골 기대값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풀럼은 시그니처인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 때문에 압박이 풀리는 순간 넓은 뒷공간을 그대로 내주는 구조다. 리버풀은 비르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에키티케의 직선적인 러닝, 맥 앨리스터의 탈압박 전진 패스를 통해 풀럼의 높은 라인 뒤를 반복해서 공략할 수 있다. 전방 압박이 길어질수록 풀럼의 체력 소모와 간격 관리 문제는 누적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리버풀의 역습 전환 공격 효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높은 라인과 뒷공간 리스크, 그리고 이를 노리는 리버풀의 침투 패턴과 전환 속도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리버풀이 기회를 더 많이 잡고 스코어를 가져갈 그림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4.01-5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선덜랜드. 이번 경기는 발이 빠른 공격진을 가진 토트넘과 순간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더랜드 센터백 라인의 정면 충돌이라는 점에서 상성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토트넘은 벤탄쿠르가 더블 볼란치 위치에서 압박을 피한 뒤 히샬리송 혹은 콜로 무아니를 향해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이다. 히샬리송은 이 패스를 등에 지고 받았다가도 바로 턴 동작으로 센터백을 따돌릴 수 있고 아예 뒷공간으로 먼저 파고들어 수비 라인을 깨는 침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키엘레와 알데레테에게는 90분 내내 스프린트 강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무키엘레와 알데레테는 기본적인 피지컬과 제공권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상대의 발 빠른 공격수에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과 가속도에서 밀리는 장면을 노출해 왔다는 점에서 오늘 매치업에서는 뒷공간 리스크를 안고 뛸 수밖에 없다. 이 포인트 때문에 토트넘은 단순히 박스 앞에서 볼을 돌리기보다는 중원에서 두세 번의 짧은 패스를 통해 선더랜드 미드필더 라인을 끌어내고 그 순간 히샬리송과 콜로 무아니가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고 선더랜드 빌드업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보이면 곧바로 압박을 붙여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려 할 것이다. 선더랜드는 브로베이의 피지컬을 활용한 롱볼 패턴과 아딕라의 측면 돌파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토트넘이 라인을 너무 과감하게 올리지 않는 이상 연속적인 찬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도가 될 수 있다. 특히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는 순간 선더랜드는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라인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무키엘레와 알데레테의 스피드가 더 크게 노출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 15분 정도 셔터를 내리고 경기를 보려는 선더랜드와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틈이 보이는 순간부터 속도를 올리려는 토트넘의 신경전 구간이 먼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정신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뒷공간 커버 싸움에서 스피드가 빠른 토트넘 공격진 쪽이 조금씩 더 많은 찬스를 만들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히샬리송의 침투를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서면 콜로 무아니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는 장면이 늘어나고 벤탄쿠르는 이런 움직임을 활용해 다시 전개축을 바꾸며 선더랜드의 수비 블록을 흔들 것이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브로베이를 활용한 세트피스와 한두 번의 역습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하겠지만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실점 리스크는 선더랜드 쪽에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매치는 단순히 한 골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제골 이후 추가 득점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토트넘 공격진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매치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콜로 무아니의 스피드와 움직임을 앞세워 벤탄쿠르의 전진 패스를 기점으로 선더랜드 수비 라인을 반복적으로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선더랜드는 무키엘레와 알데레테가 이끄는 센터백 라인이 순간 스피드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라 토트넘의 뒷공간 침투와 방향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홈의 분위기와 전방 스피드를 모두 안고 있는 토트넘이 경기 템포를 쥐고 가기 시작하면 선더랜드 수비 블록이 90분 동안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흐름이다. 센터백의 스피드 격차와 전방 침투의 완성도, 그리고 홈에서의 템포 조절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잡고 가야 할 타이밍에 가까운 승부다. 5.01-5 프리미어리그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 이번 매치는 한 줄로 요약하면 객관적인 레벨 차이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메이커 역할과 에이스 오드리고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하는 팀이다. 벨링엄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틀어주면 호드리고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벨링엄과 짧은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그 사이 음바페는 타이밍을 맞춰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벗어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베티스 최종 수비 라인은 공을 따라 나설지 침투를 따라갈지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반박자 늦으면 박스 안에서 프리한 슈팅 각을 허용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단순히 박스 안 크로스만 노리는 팀이 아니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유기적인 2대1 패턴과 원투 플레이를 섞어 수비 시선을 교란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베티스 수비진 입장에서는 라인 유지와 오프사이드 트랩, 박스 안마킹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이 정도 공격 템포와 퀄리티를 90분 내내 버텨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도 레알 마드리드가 쥐고 갈 공산이 크고 그래서 이 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설계를 차분히 이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전반에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 찬스를 통해 서서히 압박을 더해가며 한두 번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는 간헐적인 역습과 에르난데스의 마무리를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에서 밀리고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자기 진영에 갇히는 구도로 흐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벨링엄과 음바페, 호드리고의 조합은 더 여유를 찾게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템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리며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수비 숫자를 늘려 라인을 낮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박스 앞 공간에서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 찬스 대응이 문제로 떠오른다. 결국 이 경기는 베티스가 기적적으로 버텨내느냐가 아니라 레알이 어느 타이밍에 스코어를 열고 그 이후 얼마나 차이를 벌리느냐를 보는 쪽에 더 가까운 승부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핵심 포인트. 주드 벨링엄과 호드리고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구조라 베티스 최종 수비 라인에게 90분 내내 고강도 판단을 요구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박스 주변에서 유기적인 2대1 원투 플레이와 오프사이드 트랩 돌파 무브먼트를 동시에 구사해 단순 크로스 의존이 아닌 입체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준다. 베티스는 중원 수비 라인 간격 관리와 라인 유지, 박스 안마킹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교체 뎁스와 개인 퀄리티를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버티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 교체 카드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리듬과 스코어를 동시에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6.01-5 세리에 A 엘라스 베로나, FC 토리노. 이 경기는 단순히 전술적 완성도 싸움이 아니라 강등권 탈출을 향한 베로나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경기장을 휘어잡느냐가 핵심이다. 베로나는 이미 18위까지 순위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번 홈 경기를 통해 강등권을 탈출할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시즌 전체가 더 어렵게 꼬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고 들어간다. 그래서 초반부터 3백 라인을 미드존 근처까지 끌어올리고 중원 5명이 동시에 압박과 세컨볼 경합에 들어가는 하이 템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오바네는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뒷공간을 계속 찌르며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게 만들고 세르다는 그 뒤에서 리바운드 볼과 두 번째 패스를 책임지며 박스 앞 공간을 점령하려 할 것이다. 브라다리치는 좌측에서 꾸준히 오버래핑을 가져가면서 크로스와 컷백으로 박스 안에 최대한 많은 혼전 상황을 만들어 베로나가 세컨볼 싸움에서 이득을 보도록 설계할 것이다. 토리노는 시메오네의 결정력과 블라시치 카사데이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을 앞세워 전술적인 짜임새에서는 앞서 있지만 이 경기 자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결승전이라는 압박은 상대보다 약한 편이다. 그래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경기 흐름을 보며 카운터와 세트피스의 기대는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템포와 공수 전환 속도는 베로나가 주도하고 토리노는 그 안에서 역습 타이밍을 재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베로나 입장에서는 세트피스와 롱볼, 세컨볼 경합에서 한 번만 타이밍을 잡아내면 홈 관중의 분위기와 맞물려 경기 흐름을 통째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반면 토리노는 한 박자 느릴 리듬으로 경기를 관리하다 보면 강등권 팀 특유의 거친 압박과 몸싸움에 점점 말려들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위험도 안고 있다. 특히 경기 막판, 베로나가 이 경기를 놓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리로 세컨볼에 몸을 던지는 구간이 찾아오면 토리노 수비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토리노가 조금 더 조직적일지 몰라도 경기 양상은 결국 베로나의 간절함과 홈의 기세가 얼마나 세게 폭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매치라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베로나는 지오바네 세르다, 브라다리치 축을 중심으로 강등권 탈출이라는 강한 동기부여를 전방 압박과 세컨볼 경합으로 직결시키고 있다. 토리노는 시메오네의 결정력과 블라시치 카사데이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으로 전술적 짜임새는 갖췄지만 이번 경기가 생존 분수령인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간절함의 온도 차가 분명하다. 세트피스와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베로나가 세컨볼 경합을 장악한다면 한두 번의 묵직한 장면으로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된다. 그 전술 완성도보다 강등권 벼랑 끝에서 터지는 에너지와 홈의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 베로나가 생존을 향해 경기를 뒤집어 놓을 타이밍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7.01-5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첼시. 이 매치는 높은 볼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팀과 풀백의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인해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팀의 대결이다. 맨시티는 평소처럼 초반부터 점유율을 장악하며 중원에서 짧은 패스 교환으로 첼시의 12차 압박을 끌어내고 그 뒤 공간을 노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준비할 것이다. 필포드는 첼시 풀백 뒤쪽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며 제임스와 마크 쿠쿠렐라가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첼시 풀백들이 전방 가담을 위해 라인을 넘기는 순간 맨시티는 탈압박 한 번으로 압박을 풀어낸 뒤 곧바로 포든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측면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를 마쳐 두고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필포든이 측면 수비 뒷공간을 향해 달려든다면 결국 측면 지역에서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통해 결정적인 상황들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밖에 없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버티며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포지션을 선점하고 베르나르두 실바는 세컨볼 지점을 점유하면서 두 번째 슈팅 각을 노릴 것이다. 첼시는 역습 상황에서 주앙 페드로와 페드루 네투, 콜 파머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진하려 하겠지만 맨시티의 전방 압박과 역압박을 고려하면 깔끔하게 전개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다. 볼 점유율 역시도 맨시티 선수들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다. 특히 첼시가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를 풀어가려는 구간에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 뒷공간까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맨시티의 패턴 플레이에 더욱 취약해진다. 그럼에도 첼시는 페드루 네투의 스피드와 콜 파머의 킥 능력을 통해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이라 완전히 일방적인 양상으로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점유율과 전환 속도 그리고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는 완성도에서 맨시티가 한 수 위인 만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가 전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선제골을 가져간다면 첼시는 라인을 더 올리며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역습과 세컨볼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쥐고 상대를 흔드는 쪽과 풀백의 과감한 전진으로 뒷공간을 내주는 쪽의 싸움으로 정리되고 구조적으로는 맨시티가 훨씬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맨시티는 높은 점유율과 정교한 패턴 플레이를 앞세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여러 차례 슈팅 각을 만드는 팀이고 필 포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홀란드의 마무리가 이를 뒷받침한다. 첼시는 제임스와 마크 쿠쿠렐라가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공격 가담에 올라가는 빈도가 많아 역습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내주는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볼 점유율과 전환 속도, 측면 뒷공간 공략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맨시티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전술 구조와 점유율, 전환 속도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흐름을 틀어지고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그림에 가깝다. 8.01-5 라리가 알라베스 오비에도. 이 경기는 세트피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박스 장악력에서 알라베스가 분명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알라베스는 토니 마르티네스와 보에라는 두 공격 축을 중심으로 레바흐가 왼쪽에서 공간을 넓혀주는 구조를 통해 상대 수비를 옆으로 흔들 수 있는 팀이다. 특히 레바흐의 사이드 돌파와 보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맞물리면 오비에도의 벌어진 수비 라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패스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는 이미 26실점을 기록하며 강등권 19위에 머물고 있고 오프사이드 트랩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라인 관리에서 나오는 실수가 반복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굳이 복잡한 전술을 꺼내 들기보다는 투톱과 측면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알라베스의 세트피스 전략은 오늘 경기의 핵심 승부처 중 하나다. 코너킥이 발생할 때마다 반대쪽 파포스트로 제공권 높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침투시키는 패턴은 라인 간격이 무너져 있는 오비에도 수비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장면이 될 것이다. 오비에도 수비수들이 볼과 사람을 동시에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면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격 전개에서도 오비에도는 전방 압박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일리치와 차이라가 혼자 뛰는 느낌이 강해 중원과 수비 라인 간의 단절이 계속된다. 덴동커가 라인 앞에서 어느 정도 볼을 차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서 주변의 지원이 늦어 세컨볼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반면 알라베스는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라인을 비교적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측면과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크로스와 침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위치 선정으로 세컨볼에 강하게 반응하는 타입이라 오비에도의 헐거운 마크를 노리기 좋은 타입이다. 보에는 순간적인 드리블과 턴 동작으로 수비를 등진 상황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어 박스 근처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을 더욱 자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세트피스 볼륨이 늘어날수록 알라베스가 준비해둔 파포스트 침투 패턴과 제공권을 살린 마무리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를 포함한 박스 장악력과 수비 라인 간격 관리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두 지점 모두 알라베스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핵심 포인트. 알라베스는 토니 마르티네스 보에 투톱과 레바흐의 측면 돌파를 통해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 패턴까지 갖추고 있다. 오비에도는 26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공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오프사이드 트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뒷공간 노출이 심각한 편이다. 코너킥마다 제공권 높은 자원을 팝포스트로 넣는 알라베스의 전략은 라인 관리에 실패하는 오비에도 수비에게 매우 까다로운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비 간격이 무너진 팀을 상대로 세트피스와 직선적인 침투를 동시에 갖춘 팀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주도권을 쥐고 풀어갈 확률이 높다. 9.01-5 세리에 ASC 인테르 볼로냐.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 완성도와 벤치 깊이에서 앞서는 팀이 홈에서 상대 포백을 얼마나 오래 두들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인터밀란은 이미 35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루트가 다양하며 라우타로와 티랑의 투톱 조합에 바렐라의 세컨 라인 침투가 더해지면서 상대 박스 주변에서 끊임없이 슈팅 찬스를 생산한다. 볼로냐는 모로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걸릴 경우 달링가까지 볼이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로냐가 라인을 올리면 인터밀란의 뒷공간 침투에 노출되고 라인을 내리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내주면서 세컨 찬스 슈팅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인터밀란은 후반전에 사마르지치 같은 드리블러를 투입해 이미 체력이 떨어진 볼로냐 수비를 상대로 1대1 돌파와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 강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볼로냐 입장에서는 오르솔리니의 한 방과 세트피스 상황 정도가 뚜렷한 득점 루트로 남는데 정규 시간 내내 그 변수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 화력, 벤치 깊이까지 모두 감안하면 볼로냐의 포백 수비가 인터밀란의 공격 퍼포먼스를 전후반 90분 내내 견뎌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35득점을 기록 중인 화력으로 라우타로, 티랑 투톱과 바렐라의 세컨 라인 침투까지 더해져 공격 퍼포먼스 면에서 리그 최상위급이다.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와 달링가를 앞세운 공격 전개는 위협적이지만 포백 수비 라인이 인터밀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측면 중앙 연계에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다. 교체 자원에서 사마르지치를 보유한 인터밀란은 후반 막판까지 드리블 돌파와 슈팅 옵션을 유지할 수 있어 90분 내내 볼로냐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또 화력과 전술 완성도, 벤치 깊이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홈에서 포백 라인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10.01-5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 파리 FC. 이 경기는 단순히 선수 이름값이 아니라 전술 완성도와 전개 속도, 그리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많은 전력적 차이를 등에 업고 들어가는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공을 오래 점유하면서 파리 FC의 수비 블록을 넓히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랑스에게 리그 1위 자리를 내준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선두를 되찾기 위해 이 경기를 절대 가볍게 치르지 않을 것이고 세밀한 빌드업과 공격 전개를 통해 확실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특히 한국인 축구 천재 이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 아이솔레이션 전략은 파리 FC 포백 수비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요소다. 이강인이 측면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곤살로 하무스와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은 수비 입장에서 막기가 매우 까다로운 루트다. 파리 FC는 라인을 올려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지만 이 강도의 차이를 감안하면 한번 라인이 무너졌을 때 세컨드볼 정리와 라인 재정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때 파비안 루이스가 전개축을 좌우로 흔들며 파리 FC의 블록을 넓혀놓고 이강인의 발 아래에서 템포가 한 번 더 가속되면 파리 FC 포백은 컵백과 중앙 침투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은 박스 근처에서 반칙을 유도하는 능력도 뛰어나 이강인이 직접 프리킥을 책임지는 상황만 여러 번 나오더라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이 쌓일 수 있는 구도다. 파리 FC는 제벨스와 카마라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을 올리면 오히려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릴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리드를 잡는 순간부터 템포를 조절하고 볼 순환 속도를 조정하면서 파리 FC의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추가 득점을 노리는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느냐보다 얼마나 쉽게 찬스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 파리 생제르맹 쪽이 여러 단계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술적 완성도, 개인 기량, 세트피스 위협, 동기부여까지 모든 요소를 합쳐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파리 생제르맹은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를 축으로 4-3-3 빌드업과 측면 아이솔레이션을 동시에 가져가며
파리 FC를 상대로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의 2대1 원투 패스, 하프 스페이스 침투, 컷백 루트가 반복되면 포백 수비 라인과 수미 라인 사이 간격이 느슨한 파리 FC 수비 조직은 90분 내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강인의 왼발 인프런트 프리킥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파울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실점 위협으로 연결되는 옵션이라 세트피스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득점 기대값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 세트피스 위협까지 모두 감안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형성된 매치업이다. 11.01-5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 조직과 위기 관리 능력의 격차가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를 확인하는 매치업이다. 소시에다드는 4-1-4-1 구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공간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반복해왔다. 한번 실점 위기를 맞이하면 라인이 갑자기 뒤로 쭉 처지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전진 압박을 시도하다 뒷공간을 내주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기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런 흐름이 결국 시즌 25실점과 리그 16위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멘탈과 전술 양쪽에서의 약점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AT 마드리드는 4-4-2 블록을 단단히 세운 상태에서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압박과 침투를 활용해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흔든다. 중원에서는 바리오스와 코케가 번갈아 전진과 안정감을 담당하며 그리즈만이 내려와 수적 우위를 만들고 다시 앞으로 침투하는 패턴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의 균형을 잡는다. 전방과 이선의 골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든 오픈플레이든 꾸준히 골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과 쿠보를 통해 순간적인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한번 라인이 무너지거나 실점 이후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면 또다시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중원 템포를 장악하고 전방 압박과 침투 러닝을 반복하며 소시에다드 포백을 점점 더 깊게 말려 넣는 전략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소시에다드가 수비적인 약점과 위기 관리 부재를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AT 마드리드의 조직적인 전방 화력 앞에서 다시 한번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25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16위까지 떨어진 만큼 수비 조직력과 위기 대응 능력에서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다. AT 마드리드는 알바레즈, 줄리아노 시메오네, 바리오스, 코케, 그리즈만, 갤러거 등 주축 자원들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 자원들은 주전 서브를 가리지 않고 준수한 골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AT 마드리드가 중원 템포를 쥐고 전방 압박과 침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수비 조직과 멘탈에서 불안한 홈팀과 전방 화력과 경기 운영에서 우위의 선 원정팀의 맞대결인 만큼 승부는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